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까지는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4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 정상회담까지 연속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세계 외교사에서 일대 사변이라고 부를 정도의 사건이죠. 물론 북미 회담이 과연 실제로 이루어질지, 회담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북의 비핵화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그 하나하나의 단계들이 서러운 미를 걷는 시간들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까지가 어딥니까? 이게 어딥니까? 불과 반년 전만 해도 거의 매일 핵전쟁, 방사능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대단한 전환인가. 앞으로도 갈 길이 멀겠죠. 쉽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 한반도에 사는 모든 이들의 운명에 걸린 이 어려운 여정을 제발 방해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돕는 건 기대도 안 합니다. 방해만 하지 말아달라.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 뉴스 나올 때 어디 계셨어요? 네, 회사에 있었죠. 아침 9시였거든요. 이한류 전하고 나서 딱 2시간 있다가 이런 뉴스가 나와서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맥미스터 보좌가 만났었다고 했었는데 더 전진이 된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 뉴스를 같이 본 사람들하고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어요? 다들 놀랐다고? 네, 그렇죠. 대단한 순간이었어요. 저도 차 안에서 이 뉴스를 들었는데 당시에 영어로 정우영 실장이 하는 그렇죠. 방송을 라이브로 들었다. 그때 5월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실제로. 네, 바이메이라는 표현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PD하고 저 메이가 5월이다. 저희 PD는 그게 아니고 메이. 아, 함께 계셨나요, 그때? 예, 슈드 뭐 이런 메이다라고 잠시 다툴 정도로 믿기지 않는 뉴스였기 때문에 하여튼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굉장히 놀라운 뉴스였기 때문인데요. 북미 정상이 5월까지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이 전달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제안한 회동인데요. 이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락했습니다. 정 실장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음을 언급하였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브리핑을 직접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특사단도 바로 답은 오지 않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것이고, 거기 같이 앉아있던 미국 쪽 스태프들도 당연히 이제 검토해서 답을 주겠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제안이 오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말을 중간에 끊고 알겠다고 5월까지 하겠다고. 더 놀라운 거는 이 결정을 한국 특사단이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왜곡이 될까봐 걱정해서라고 하는데요. 중간에 유출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해서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려 사려 깊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방송인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그게 더 낫겠다고 판단을 했겠죠. 예. 그거 있지 않습니까? 미니 시리즈나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다음 예고할 때. 네, 그렇죠. 하는 수법, 방법인 거죠. 예. 하여튼, 방송을 잘 아는 분인 것 같아요, 방송을. 효과가 극대화됐죠, 실제로. 그 덕분에. 그러면서 후속 보도들도 몇 가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예. 네,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는 뉴스여서요.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회담 성사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현지 시각 9일에요.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밝힌 바인데요.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요. 곧바로 이번 회담과 관련해서 백악관과 인식차가 크다고 청와대를 비판했는데요.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미국이 사실상 전제 조건을 뒀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JTBC가 직접 문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인 행동은 새 전제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수정당 입장에서 당황스럽죠, 사실. 예. 아베 정권이 당하듯이 기본적으로 북한을 지렛대로 해서 이제 안보 국면을 만들고 그래서 보수정당이 항상 그 안보 국면에 이득을 봐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렛대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북미 회담이 성사돼서 실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북한이 거의 친미 국가로 분류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지면 뭘로 장사를 합니까? 예, 당황스럽겠죠. 그러니까 새 전제 조건이라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예, 청와대 백악관에서 새 전제 조건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항의는 백악관에 해야 되는 거예요. 보수정당은 주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종북보다 더한 거죠. 막 지금 훨씬 더 나가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북한 칭찬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요즘. 네, 그렇습니다. 북미 회담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밝히면서요. 북한의 의도를 신뢰할 수 있고 자신의 결정이 충동적이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하원 보궐선거 유색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요. 북한은 아주 잘할 것이고 나는 우리가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작년부터 연구하면서 연구하면서 이 양반의 그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단순하게 해요. 그리고 단어들도. 근데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북한이 아주 잘할 것이고 우리가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북한하고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동일시했다고 한 그룹으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자신을 돕는 조연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운명 공동체처럼 일종의 그러니까 이번 중간선거에서 이기는데 북한이 필요한 것이고, 북한이, 자신의 성공에 이제, 같은 변수가 된 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중요한 변수가.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성공을 거둘 거라고 하잖아요. 정상회담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인식이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준비가 안 됐다, 충동적이다, 뭐, 북한에서 얻어낼 것이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미국에서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를 그동안 무척 공격해 왔기 때문에 미국의 주류 언론도 당황스럽거든요. 갑자기 너무 잘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공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돌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 네, 굉장한 반전이라는 표현들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하고 잘하는 것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인식을 완전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거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세계 및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가 가장 위대한 타결을 볼지도 모른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외신에서, 만약에 이게 성공하면 그 노벨 평화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야 한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잖아요. 네. 극구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 된다. 이거 다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야 되는 거라고. 극구 부인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양반이 삐지면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예. 우리나라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건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자꾸 노벨 평화상을 뭐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야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야 되느냐 김정은과 셋이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는다고 선언해야 돼요. 거꾸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잘 되면 나한테만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심기 관리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거 뭐 대단합니까? 그거 주고 우리는 평화를 받으면 되지, 평화체제를. 자, 그런 뉴스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고요. 예. 다음 뉴스는요. 네, 특사단으로 방문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어제 귀국해서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정의용 실장은 오늘 중국을, 서 원장은 일본을 각각 방문하게 되는데요. 정 실장은 오늘 오후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면담이 확정됐습니다. 서훈 원장은 내일 아베 총리를 만나고요. 정 실장은 이틀간의 중국 방문 일정 끝나면 곧바로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뉴스인 것이, 우리가 이제 말을 그렇게 많이 해왔는데, 그렇게 원해왔고, 오랫동안. 실제로 우리가 중심이 돼서 다자 외교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예. 과거에 육자회담의 틀, 뭐 이런 거 얘기하고 했지만 다 주변국들의 관계 속에서, 반보씩 나갔지. 지금은 완전히 우리 중심의 다자 외교를 하는 거군요. 원래 이거 강대국들만 하던 겁니다. 예. 이런 게 실제로 외교지만, 워낙 주변 강대국들이 힘이 세고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 육자회담 조율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그래서 이 판에 끼어들라고. 이것도 굉장히 처음으로
가자외교의 중심에 섰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은요, 이러한 두 정상 간의 결단에 대해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두 분 지도자의 용기와 지혜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고 밝혔고요. 또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를 소중하게 다뤄나가겠다면서 성실하고 신중히 그리고 더디지 않게 진척시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트럼프를 계속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잘 다루는 것 같다고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계속 트럼프 덕분이다. 공을 돌리고 그리고 평화상 얘기 나오면 노벨 평화상 나오면 항상 트럼프에게 돌리고 예. 왜냐하면 오바마는 공동수상을 했어요. 공동수상을 했고 그리고 공동수상을 했나요? 공동수상 오바마 한다고 단독수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예. 클린턴이 공동수상이었나요? 예, 예, 그렇죠. 트럼프는 단독수상이어야 합니다. 본인 성적에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수용 발표하자요. 바로 자신의 트위터에 영어로 입장문을 올렸는데 여기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한국의 국민은 물론 북한과 평화를 희망하는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을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가안보실에는 부속으로 트럼프 심기관리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적어도 올해 내내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때까지 뭔가 다 끝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 갑자기 왜 5월이라고 했겠냐. 중간선거가 있고 그때 중간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 마음도 바쁩니다, 지금. 예. 우리도 그 일정에 맞춰야 하는 것 같고 서로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죠. 예. 생각해 보시면 주변 국가들은 장기 집권 체제예요. 중국도 그렇고 아베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죠. 또 장기 집권 권력이 안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와 미국은 집권 초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변 모든 국가들이 권력이 안정된 상황인 겁니다. 시간이 있고. 그런데 트럼프는 올해 말이라고 하는 11월에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데드라인이 있다 보니까 중간 선거가 있죠. 예, 중간에 일이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 예. 그때까지는 심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국가안보는 트럼프의 심기가 직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사정당국 핵심 관계자 발에 따르면요.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둔 당시의 김윤옥 여사 관련한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MBC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에 뉴욕의 성공회 신부인 김모 씨가 지인인 현지 사업가를 통해서 김윤옥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백을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정두원 의원이 뉴스공장에 출연했을 때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대충 이런 사건인 줄 제가 짐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김 여사가 좋아하는 명품 가방에 이권 약속을 받고 돈을 넣어서 전달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골자가. 네, 2, 3천만 원 정도의 명품백만으로서 이것을 큰 소리 쳤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그 가방 하나 가지고 어떻게 청와대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내놓으라고 강짜를 부렸겠느냐. 이거는 그 안에 돈이 들어있었을 것이다. 그런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대선 전이니까 뭐 불법 대선 자금이거나 혹은 뭐 이권 청당하는 뇌물이거나 뭐 그런 거겠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김윤옥 여사에 대한 사법 처리 이것도 이제 논란이 되겠네요. 예. 통상적으로는 부부가 동시에 연루된 사건일 경우에는 한 사람만 사법 처리를 하죠. 보통은. 뭐 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들 해왔는데 이것도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미리 갈아주면 되는데 그 전에 제가 또 뉴스에 올라가지고 참 제가 안희정 정봉주를 공작이라고 했다고 하질 않나.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개인적인 기사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당이 저를 방송을 관두라고 성명을 냈기 때문에 어쨌든 답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전혀. 미투를 세월호하고 연결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연결하는 게 공작이라고 내가 특정해서 말을 했는데 그리고 JTBC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다고도 기사를 쓰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기사가 JTBC가 젠더 이슈를 아젠다로 설정한 것은 박수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최근에 사람들이 JTBC 불만이 많다.
왜 한쪽 진영만 나오냐. 제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스베이다라고 하는 게이 팟캐스트의 내용인데 이거 말을 한 순서를 거꾸로 만들고 서로 다른 분단에서 나온 말들을 서로 붙여 짜집기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정반대로 바꿔버린 거거든요. JTBC 관련해서 제가 실제로 한 말은 최근에 JTBC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데 물론 누구든 비판받을 수 있지만 JTBC가 젠더 이슈를 시대 아젠다로 설정한 것은 박수를 받아야 한다. 거꾸로 칭찬을 했단 말이죠. 칭찬을. JTBC 공격하지 말라고. 이걸 말 순서를 바꾼 거예요. 불만을 토로했다는 식으로. 그리고 왜 한쪽 진영만 나오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이 폭로가 사회인식을 바꾸고 시스템 개선으로 나가는 효과를 봐야 한다고. 그 효과를 보라고 얘기를 했더니 JTBC의 불만이 있는데 왜 한쪽 진영만 나오냐. 이렇게 바로 붙인 거예요. 짜집기를. 서로 다른 분단에 나온 다른 말들을. 이건 그냥 남이 쓴 기사를 그냥 텍스트만 베꼈거나 아니면 다 알면서도 일부러 이러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렇게 짜집기 돼서 거꾸로 말도 안 되는 기사에다가 자유한국당이 저보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라고. 음침한 스튜디오에서 평생 팟캐스트 나라고. 팟캐스트 스튜디오가 실제로 음침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층에 넓은 강연장에서 합니다. 한번 놀러 오세요. 바른미래당 그 방송관더라고요. 선발이 짝짝 맞아요. 어쨌든 공당이 성명을 냈기 때문에 개인 문제를 넘어서서 말을 하지만 개인 방송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밖에 못하겠는데 실제로 한 말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예. 선거 때가 되긴 된다 봅니다. 자, 미니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연결할 내용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드디어 이번 주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예. 검찰은 지금 100억대 뇌물을 비롯한 각종 혐의를 묻는데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앞으로 남은 수사 과제는 무엇인지, 예. 오랜 시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재원 주진우 기자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포토라인에 쓰게 되는데 그 현장에 가시죠? 못 갈 것 같습니다. 왜요? 가고 싶은데, 네. 기다려온 날인데 중요한 취재가 있어서 제가 지금 어디 급히 출장 가고 있습니다. 공항 가는 길입니다. 아, 그래요? 무슨 취재인데 그 중요한 현장에 못 갑니까? 중요한 취재인데, 중요한 날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검찰이 다, 수사를 하고 있으니 저는 아직 검찰이 가지 못한 걸, 시작해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찰이 가지 못한 길을 지금 시작했고,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출국을 하면 가지 못하는 길이 어떤 영역입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잠에서 깨시고 지금 잠에서 깨서 어디 공항 가는 길인가 본데 어디로 출국하냐고요? 그리고 그 가지 못한 길이 무슨 영역입니까? 무슨 취재를 말하는 겁니까? 어디 가는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계속해서 조금 취재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취재의 대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뇌물과 직권남용, 조세포탈 이런 몇 가지는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그 뉴스공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다가 홍석현 회장의 그랬죠. 네. 해외 계좌를 발견했습니다. 그 계좌는 홍석현 회장이 삼성의 통로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이 연결고리가 돼서 지금 취재를 진전시켜 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추가 취재에 들어간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의 관계를 드러내는 그런 계좌에 관한 취재입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많은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검찰 수사에서는 40억 원, 약 40억 원의 소송비 대납 문제만 얘기했습니다. 삼성도 자기네들이 뇌물을 줬다.
건희 회장의 지시에 의한 거라고 그 시인을 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거기에서 그 수사를 더 진전시키지 못했는데 그거 말고 훨씬 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돈을 거래하는 네. 돈을 건네는 지금 뭐 닷새 대납 40억 말고 다른 건으로 돈을 거래한 그런 관련 계좌가 있다는 건가요? 삼성은 자기 그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 측에 돈을 건넸습니다. 정기적이었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마다 돈을 건넸습니다. 그런 계좌가 존재합니다. 그런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네? 확인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돈을 건네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돈이 건네지는 계좌가 존재한다, 확인했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그래요? 그런 그렇습니다. 계좌가 존재한다. 그런 계좌가 존재합니다. 계좌의 존재를 확인했다. 네, 그렇습니다. 특정한 페이퍼 컴퍼니에 특정한 계좌에서 돈이 건네갑니다. 이것은 삼성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증명한다고 봅니다. 그 관련 취재를 지금 나가는 거예요? 네, 그 취재도 하고 다른 취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삼성은 뭐 외신 기자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북한보다 취재가 어렵다. 라고 표현했었는데 이게 취재가 잘 됩니까? 잘 안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삼성은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취재를 하면 주변에서도 제 취재원이 굉장히 곤혹을 당하고 취재원의 친척이 갑자기 뭐 수사를 당한다거나 출국 금지를 당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좀 두려움의 강도가 협박의 강도가 다른데요. 예. 이제 위험한 취재는 그만해야지 그러는데 아직 그러면서도 지금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왜 지난번에 홍석현 회장 계좌가 등장했을 때 물론 홍석현 회장은 뭐 본인은 모르는 계좌다. 계좌의 존재는 확인됐고 그 계좌 명의가 홍석현 회장으로 돼 있는 건 맞지만 홍석현 회장을 만났더니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른다. 이 통장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홍석현 회장은 홍석현 회장은 자기와 다스와는 관련이 없다. 이 자기 계좌와 다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렇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뭐 그 개인의 가족 간의 뭐 편의를 위해서 만든 계좌였다. 애초에 만든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용되는 것은 자신 모른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네네.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런 계좌 정확한 계좌번호를 얻는 과정에서 현지 기관의 협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에 있는 수사기관 그리고 뭐 관계 당국의 정확한 문서와 협조와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 정보기관 사람이 만났을 때 한 얘기가 대한민국의 비리 중에 가장 큰 축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이다. 그 둘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그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섭니다. 그런데 삼성 쪽의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40억 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삼성한테. 그리고 40억 원 소송비 대납으로 그냥 퉁치고 그러니까 묻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의 고리는 반드시 밝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어요. 그 관련 취재를 가는 거. 그러면 한 나라를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연속으로 있나요? 네, 여러 나라를
여러 나라를 여러 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간에 잠시 말씀드리지만 삼성의 반론은 저희가 봤습니다. 네, 언제나. 그럼 이제부터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했고 이제 포토라인 쓰니까 삼성 취재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이명박 프로젝트를 한 10년 동안 했는데요. 삼성 프로젝트는 이제 삼성은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오랫동안 취재해왔는데 삼성과 이명박 대통령 간의 관계를 특별히 쳐다보게 된 것은 한 1년 정도인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삼성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만 하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면 귀국하기 전에 해외에서라도 전화 연결하기로 하죠.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네. 네. 네, 저도 있습니다. 본인이 내 할 게 아닌데 네. 거기다 내 하고 이거 굉장히 새벽에 전화가 왔길래 예. 갑자기 출국한다고 빨리 미니 하나 하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더니 내용이 이런 거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해 발행됐던 주진우 기자의 MB 프로젝트 시사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올 거고요. 이게 MB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제 이재용, 예, JY 삼성으로, 프로젝트로 바뀐다는 얘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취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취재를 오래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올 수 있죠. 아무것도 안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계좌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계좌가 존재한다. 확인됐다. 거기서 정기적으로 돈이 넘어가기도 했고 특별한 일 있을 때마다 또 돈이 넘어갔다.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예. 우리 주준 기자가 입이 싸면서도 무겁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 가볍고 무겁다. 예. 말을 막 하는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중요한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이 말은 처음 들었는데, 저도. 이 정도 말할 정도면 뭐가 있나 봅니다, 이제. 그런데 아마 취재할 때 무서웠나 봐요. 굳이 저기 간다는, 원래 취재할 때 간다고 말 안 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간다고 말해두고 가는 이유가 아마, 예. 이번엔 좀 무서웠나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하나만 해도 큰 성과인데 북미회담 개최가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크게 다뤄보겠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놀라셨죠? 예, 사실 제가 남북 관계나 또 북미 정상회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사람인데, 네. 근데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올 초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올림픽 오냐 마냐 가지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안 올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작년이나 혹은 가깝게 올 초 올림픽 시작될 때쯤에 앞으로 한 3, 4개월 후면 남북회담, 북미회담 다 열릴 거야 그랬다면 미친 사람 소리 들었겠죠. 예, 사실은 남북회담 작년 한 여름쯤 돼가지고는 네. 북한이 계속 ICBM급 미사일 쏴대니까 계속 쐈죠. 예, 대충 이렇게 해서 핵무력 완성하고 나면 네. 대화로 나올 거다. 근데 그 대화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건 뭐냐면 핵 구축 협상, 평화 공세를 할 거다. 이런 예상들은 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비핵화를 나름대로 전제로 하는 그런 회담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죠. 자기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거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 했죠. 그 다음에 남북 대화를 하긴 하는데 이런 정도로 정상회담을 갖다가 조기에 해내고 그리고 실제로 정상을 하트라인을 만들고 이런 어떤 나름대로 그러니까 어떤 기만 전술이나 또는 어떤 선전 공세 이런 게 아니고 실제 뭔가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갖다가 진하게 주면서 또 북한이 주도적으로 공세적으로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렇게 해내는 거는 지난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네.
보통은 이제 작은 문구 하나 가지고도 실갱이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해보셨잖아요. 예, 사실은 계속 그 버텀업이라 그러죠. 밑에서부터 계속 협의에 올라가는 건데, 네. 이제 그거 갖고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이제 사실은 한반도의 이 북핵 문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을 해도 또 그것이 결렬되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것도 마지막 방법은 결국은 이제 지도자들 간의 어떤 그 결단, 네. 이른바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강하게 이제 규제를 하고, 그러면 탑다운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밑에서 나중에 이제 협의하고 막 그다음에 뭐 로드맵 만들기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틀어져 가지고 협상이 갈라지기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이런 말 쓰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아낼 수 있는, 그 제거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책임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걸 만들었으니까, 네. 정치적인 책임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사소한 문제들이 가지고 사소한 문제를 걸렸을 때 이걸 갖다가 위에서 쳐준단 말입니다. 네. 가지 쳐주고. 그 다음에 또 뭐 남북 정상 간에 이미 그 핫라인 만들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과거 한나라하고 다른 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통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문제가 발생하면 김정은 말대로, 예. 뭐 북쪽에서 너무 까탈스럽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하고.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만큼.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이 있는데 그 악마들을 퇴치할 수 있는 보검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 정상회담 진행하셨던 분들 얘기 들어오면 굉장히 지나가는 작업이고 조절하는 것도 많고 그게 어렵다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양쪽의 정상이 만나서 악수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말씀하셨듯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래 끌 게 아니다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양쪽 모두. 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도 너무 쉽게 4월에 하자고 결정이 돼버렸고. 그렇죠? 중간 과정이 없어요. 그냥 우리 뜻을 북한에 전했고 북한에서 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놀라운데 이 거기까지는 그래도 시점의 문제일 뿐 하긴 할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북미 정상회담이 이렇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의 이별을 통해서 불쑥 나올지 아셨습니까? 예, 사실은 뭐 몰랐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소용없어요. 예,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 될 거라는 생각은 잘 못했어요, 사실은. 예. 그런 내기 같은 것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들끼리.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더미래연구소라고 네. 그 김기식 전 의원이 하는 거기 가서 이제 주제 발표를 했는데 김 전 의원이 저한테 형님 이거 내기하자고 자기는 올해 안에 트럼프랑 김정은과 정상회담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내가 내기해가지고 너한테 내가 이긴 뭐하고 지면 내가 또 창피 아니냐 그러고 안 했는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글쎄 그래도 일정하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국내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여건이 필요한데 남북 정상회담이 돼서 잘 되고 나면 그 바탕 위에서는 어떻게 얘기될까 지금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발표됐더라고요. 아니 저도 북미 정상회담이 된다. 트럼프는 중간선거가 있고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바마에 대한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밖에 없다. 줄기세게 주장해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허무하게 너무 허무할 정도로 쉽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사실 우리나라 방송 종편에 이런 데 보면 변호사분들이나 기자분들이 앉아서 남북관계 얘기하거든요. 네. 그 장관님도 모르는 걸 그분들은 잘 알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 저렇게 될 거라고 막 안 된다고 막 한참 얘기하고. 자, 이게 이제 실제 일단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은 경험해 보셨습니다.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의전적인 것들도 준비하고요. 네. 전략적으로는 이제 어떤 그 시기에 어떤 우리가 목표를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또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런 전략을 또 이제 준비하게 되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의전적인 거로 인한 준비 같은 경우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과거 같은 경우는 북한으로 이제 평양으로 우리 대통령이 방문을 하면은, 그럼 또 금수산 기념궁전에 있는 김일성 주석의 그
그 안치된 그 장소에 가서 뭐 예의를 참배해 표현하냐. 그런 예. 거 예. 그런 거 갖고도 엄청나게 신경이하고 기싸먹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뭐 모르죠. 그런데 이번에 안 했죠. 왜냐면 우리 특사단이 가서 안 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건 이미 북한에서는 뭐 이미 김정은 시대에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그런 지금 이제 평화의 집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오는데 남쪽 땅을 처음 밟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 형식 같은 것들이 별로 아마 없을 것이고 그럼 이제 내용 가지고 승부하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은 이제 전략 중심으로 현안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 진전 문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아마 거의 올인하지 않게 될까 가장 실무적인 그런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뭐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만 그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의전이라든가 네. 형식이라든가 또는 뭐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거 안 따지는 분들 아닙니까? 예. 본래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거 안 따지시는 분으로 우리 잘 알고 있었는데 예. 김정은이 그런 걸 잘 안 따지는 사람이라는 게 최근 이제 몇 달 사이에 우리가 확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처음 접촉했으니까요, 남쪽과. 네. 비로소 그 사이를 처음으로 접한 거죠. 네. 예, 근데 접촉하기 전부터 지난 1월 달에 그 평창 올림픽 그 대표단 참가를 위해서 남북이 회담했잖아요. 네. 그 회담할 때 이미 북한에서는 과거처럼 뭐 기싸움이니 뭐 이런 거 다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일과 김정은 사이의 그 차이점 이런 것들을 벌써 드러냈는데 그 핵심이 역시 보면은 형식 번잡한 형식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자.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쪽에 그 김정은이 이제 실용주의적인 거죠. 이런 쪽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전부터 이제 이런 얘기를 뭐 저 같은 경우는 해왔는데 많은 분들이 잘 안 믿고 입증이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걸 가지고 친북이다 종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대가 가면 상황이 이제 진전되면서 지금은 다들 이해를 하시겠죠.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 과거 같으면 이걸 가지고 막 딜을 해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많이 얻어낼 지렛대로 삼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니네가 뭐 축소해, 니네가 하지 마. 계속하면 어떡해. 그러면 우리도 뭘 할 거야. 이러면서 서로 얻을 거 얻어내는데 여기는 그냥 하라고. 그거는 쟁점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예, 지금 김정은이 이 상황을 갖다 현재 그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벤트들을 만들어냈는데 이 판을 돌리고 있는 이 엔진을 돌리는 사람은 사실 김정은입니다. 네. 그리고 그 엔진을 돌리게끔 옆에서 추정하고 중재를 막 분위기를 돋아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엔진을 돌렸을 때는 뭔가가 생산될 거다. 그래서 나도 그럼 돌리는데 같이 돌리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인 거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김정은이 지금 계획하고 있고 지금 추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과거에 전제 조건을 걸었던 것들을 오히려 먼저 내놓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자기가 최소한의 이 현재 상황을 갖다가 반전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기만이 아니라 일정한 자기 의지가 있는 것이고 진실이 있는 거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대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걸림돌이 될 거라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걸 그냥 먼저 다 쳐내버려요. 쳐냈죠.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사실은 미국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그 첫 번째 징표로 제시했던 거고 그래서 그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북한이 반발했는데 반발해가지고 뭐 도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아마 한미연합 군사훈련 하면은 뭐 북한의 언론에서는 뭐라고 반발하겠지만 실제적인 행동은 안 할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기 얘기가. 아니, 뭐, 김정은이 하라고 했는데요. 어떡합니까? 네. 북한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뭐 장소 얘기도 그냥 아주 손쉽게 거기 남쪽 판문점으로 결정해버린 것이고 그리고 이제 비핵화 비핵화 뭐 선친의 유지고 그리고 체제가 보장되면 뭐 비핵화 할 수 있다. 먼저 얘기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먼저. 예, 먼저 얘기해버렸고 거기에 이제 뭐 당연히 북한이 평소에 얘기해온 거지만은 이 군사적 위협이 없고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면 비핵화하겠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친의 유운이다라는 말, 선대 유운, 또 이제 김일성의 유운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김정일 위원장 때도 했어요.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 때는 핵을 개발하는 과정, 즉 핵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거고 그렇죠. 지금은 자기들은 핵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해온 가운데 지금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실은 거죠. 조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요.
핵을 가졌는데 우리가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을 다오. 그럼 포기할게.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핵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냥 그 실험 중단하고 더 이상 핵 개발을 하지 않고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더 나아가서 핵 포기할 수 있어.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 하고 지금 트럼프한테 공을 던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의심하는 분도 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4월 남북 정상회담을 사실 받으신 거 아닙니까? 네. 조기 정상회담은 김정은이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트럼프가 지금 5월 북미 정상회담도 뭐 외신에 따르면은 트럼프가 좀 더 빨리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남북 정상회담 이거 4월이니까. 일정 때문에 5월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두 분이 다 전략적 판단을 한 게 있는 겁니다. 뭐냐면 네. 김정은이가 무슨 뭐 핵군축을 얘기하거나 이러려고 만나자는 게 아니고 나 핵 포기할 욕이 있으니까 조건 한번 따져보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만나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두 지도자가 뭐 그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겠습니까? 만날 계속해서 이제 가장 최종적인 목표가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비핵화인데, 최종적인 목표가. 네. 전문가들이 그렇게 되겠냐, 어렵게 개발해 놓고, 그러니 뭐 중간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한 거를, 그게 아니고 이제 바로 비핵화 할 테니까 그 조건 맞춰보자고, 네. 그냥 마지막 목표를 확 던져버린 거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그 김정은의 승부수가 맞습니다. 네. 예, 일단은. 그러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서 한 역할을 한번 또 짚어볼까요? 좀 이따가 뭐 트럼프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도 사실은, 비문도 있었고, 예, 뭐 역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 외교를 푸는 건 지금 눈부시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래 뭐 사실은 외교 안보 쪽에 대해서 재수하면서 예. 굉장히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재수하면서. 많이 이제 재수. 예. 공부도 하시고 또 실제로 아주 그 몸에 취득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 2016년 가을경에 이제 그 한번 정리 좀 해보죠. 그래서 세미나를 갖다가 이제 모시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2012년 때보다도 훨씬 더 이제 내공이 있으셨는데 취임하셔가지고 워낙 이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네, 어려웠죠. 이게 좀 어떻게 되나 이랬는데 뭐 그때도 그 잘 가시더니 작년 이제 10월 말에 네. 이 소위 한중간에 사드 봉인 합의하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몸이 풀리신 것 같아요. 쫙 이제 실제로 뭐 거의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네. 저 어떻게 본다면은 뭐 우리가 생각했던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네. 사실은 뭐 거의 뭐 글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지만 그 운영이나 지금까지 온 수순이 그 예술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상당히 정말 진짜 놀라운 그런 외교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 아닙니까? 뭐 글쎄요 그건 뭐 제가 예 여권을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이제 정상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옆에서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도 당연히 도움이 됐겠죠, 이번에. 예, 뭐,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노 대통령님하고 이제 문 대통령하고 좀 이제 이 리더십의 차이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상회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가장 지금 현재 중요하게 나와 있는 게 북핵 문제인데 노 대통령 때도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지금 뭐 핵 문제가 악화됐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실패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이라고 아주 역사적인 그 공동성명을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훌륭한 공동성명이죠, 사실은. 그 합의에 우리가 주역이었거든요. 예. 그때 노 대통령이 이걸 하셨는데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아주 절호의 또 이런 상황을 만드는데 주인공으로 역할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하나의 어떤 성취를 만들어가는 데는 이제 같은 두 분이 다 하고 있는데 한 분은 보면은 예. 아니군요. 1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예. 그럼 좀 이따 하지만 말씀드리죠. 3부에서도 이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3부에서도 이어가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아무튼 노 대통령께서는 지금 외곽 내유형으로 지금 상대방에게 자기 입장을 명료히 하고 그걸 갖다 설득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걸 성취하는 분이라면 문 대통령은 이제 외유 내강이죠. 외유 내강 형태. 그러니까. 어려운 말도 아니고, 장관님.
상대방의 얘기를 자기 입장이 분명하지만 들어주면서 어느 순간에 그 신뢰를 쌓았다가 이제 한 방에 설득하는 방식. 이렇게 조금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접근하는 방식이 달랐다에 이어서 트럼프 얘기하고 주변국 얘기 3부에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역할도 또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예,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최선의 카드를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전 문 대통령이 이런 조합을 만드신 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더 지금 상당히 뭐 신의 한 수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자, 지금 보면은 정상회담 우리가 올라갈 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득도 하고 이러려면은 어떤 그 북핵 문제 남북 관계를 잘 알고 회담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회담의 결과를 가지고 미국을 그렇죠. 바로 미국으로 북미를 갖다 중재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통이 있어야 되는데 정의용 실장 같은 경우는 뭐 맥메스터 안보보좌관하고 항상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또 미국과 또 상당히 가깝게 있으니까 미국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단장으로 하고 해석하고 소은 원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남북관계 북핵 문제에 정통해 있고 또 상황을 타개할 능력, 그다음 회담 최고 전문가 아닙니까? 이 두 분이 조합이 됐는데 사실은 뭐 특사를 보낼 때 이렇게 정말 그 외교안보에 아주 최고의 급을 2명씩 보내고 이러는 경우는 관례에는 맞지 않죠. 근데 남북관계에서는 이미 북한에서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뭐 황명서 최용회 이런 식으로 이제 최고이직들이 두씩 온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뭐 김영남 상임위원장에 딱 김여정이 그 밑에서 특사로 왔지 않습니까? 투톱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저거해서 투톱으로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제 정말 큰 성공을 거두는데 기여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 하시니까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나서 이제 대략 한 달여 정도 시간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김여정이 미국에 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스타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제가 연초에 남북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잘 되면은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또 북미 또 이 북핵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진전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사실 이 예상이 필요 없을 만큼 지금 굉장히 지금 빨리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고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김여정 같은 경우도 남쪽에 오는 거에 대해서 뭐 그랬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지 예상을 한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예 못 올 거라 그랬잖아요. 백두혈통이 어떻게 오느냐. 그래서 우리의 상상의 범위를 조금 넘어서서 지금 김정은이 행보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맞대응하는 지금 트럼프 역시 또 상상을 넘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보다 과감하게 지금 상황을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가 뭐 너무 우리의 본래의 관성에 따라서 추측하는 거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무슨 일인지 일어날 수 있다. 트럼프 얘기를 정말 해보자면 트럼프도 올해 이제 중간선거가 본인의 재선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6월이면 아마도 공화당 내에 중간선거 후보들이 결정될 테니까 그 전에 본인이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아마 처음부터 이런 걸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을 정의용 실장이 가지고 온 거를 쭉 봤지 않습니까? 보고 나서 이쯤이면 되겠다. 거기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또 이제 열리는 걸 알고 있으니까 미국 내에서 어쨌든 간에 아무리 트럼프라도 미국은 워낙 북한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북한하고 대타결을 봐도 회의론이 막 나온단 말입니다. 그거 지키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한국 정부랑 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웬만큼은 돌파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면서 이 정도면 아마 빨리 치고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그걸 보고 한 거 아닐까. 제안을 보고. 예, 아무튼 그러나 이제 뭐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계산은 했겠지만 아주 처음부터 올 연초부터 그런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못 했겠죠, 연초에는.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 과정을 조금씩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통화했다고 하니까 알려주고 그게 또
다 트럼프 당신 덕분이다 칭찬해주고, 칭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이익에도 부합하고, 네. 이거,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중간에 이런저런 의전이니 또는 뭐, 여기도 안 따지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예. 여기도 뭐 워싱턴의 기존의 그 외교적인 그런 전통적인 문법들인데. 나이스한 문법들은 사실 통하지가 않죠. 새로운 문법들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게 또 자기의 문법을 얘기하는 게 좀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예, 파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의전이나 격식을 따지지 않고 그래서 얼마 줄래? 어떻게 할래? 이거를 따지는 결과 중심적이고 그리고 실용적이고 네. 예, 신속하고 그런 조합이 우연찮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 우리가 잘 이제 뭐 연구가 많이 안 됐으니까 모르는 것도 있는데요. 북한에서도 보면 뭐 단숨에 단번에 이런 식으로 해서 단번 도약을 많이 강조합니다. 다만 과거에 김정일 시대는 그런 게 허장성세였는데 김정은은 실제 그걸 위해서 꼼꼼히 계산을 하고 있단 말이죠. 북한에서도 경제 발전시키는 거 보면.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김정은 역시 뭐 형식 빼고 본질 접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른 접근을 하고 있고 트럼프가 또 그런 성격이고 이런 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파격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미 너무 파격적이고요. 근데 앞으로도 더 그럴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나온 얘기들이 좋다 그러면 하긴 할 것 같은데 장소는 어디냐? 이 얘기 나오자마자 전 세계에서 뭐 스위스에서 자기 나라 하라 그러고 막 스웨덴에서 우리나라로 오라 그러고 중국도 자기 나라에서 하라 그러고 난리 났어요. 아주 다들. 이게 역사적 이벤트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예. 주목했던 작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맨날 핵전쟁 한다는 뉴스 나왔으니까요. 네. 자기들 나라에 와서 하라고 스위스가 제일 먼저 나섰고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거 어디서 해야지 우리한테 제일 좋은 겁니까? 우리한테? 예,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거는 뭐 제주도에서 하는 게 제일 좋죠. 제주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어디서 할지는 그것도 뭐 저희 상상력을 넘어설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도 뭐 이 추정을 한다면은 어쨌든 간에 평양 아니면 워싱턴 아니면 판문점 셋 중에 하나겠죠. 셋 중에 하나로 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대충은 그런 식으로 예상할 장관님 보시기에 뭐 그 셋 중 하나라고 하면 판문점이 그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립적인데 네. 효과만을 봤을 때 가장 여기가 효과가 크지 않겠냐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저는 뭐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 백악관 방문을 해서 회담을 한다면 아, 예. 그것은 이제 북핵 타결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갖지만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오는데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되고 또 북한이 정상국가가 돼야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거는 남북 대결이 종식된다는 뜻이고 핵이 없어진다는 뜻이니까 그런 점에서 백악관 워싱턴이 저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걸 위해선. 다음에 이제 세계로 나온다 북한이 아예. 예. 그런 의미로. 그런 어떤 그 상징성과 실제 또 이후에 따라지는 그런 이제 행사들이나 그런 그 것들이 아마 그 북한의 그런 정상국가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의미도 있겠네요. 예. 그러나 이제 모르죠. 뭐 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가겠다고 그럴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또 워싱턴이 장관님 보시기에는 예, 더 파격적이지 않을까. 더 상징적이다. 네. 판문점으로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겠죠. 아무래도. 판문점은 있죠. 판문점은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문재인 한번 대통령하고 써봤기 김정은 때문에. 위원장하고 분단의 상징이고 예. 대결의 상징인 여길 갖다가 이거 극복하고자 한다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미. 그리고 뭐 김정은이 이미 남쪽 평화지로 내려오는 거는 거기가 미군 관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나는 미군 관할 그 관계 없어 이 얘기하니까 주한미군 관련해서도 이미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다시 뭐 거기서 하는 거가 물론 의미는 있지만 뭐 우리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지만 그래도 좀 더 파격적이면은. 워싱턴.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예 북한에 가서 하는 게 더 극적인 효과를 좋아하는 양반이라. 뭐 그것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왕 서로 마음 먹고 한번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제대로 성사되면 뭐랄까요. 북한이 미국의 그 위협이 되지 않는
말하자면 미국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건 중립국이거나 더 나아가서는 친미 성향의 국가로 분류되는 국제적으로 거기까지도 아예 나가버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나서 통일이 되더라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게 괜찮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니까 네. 이번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아예. 뭐 사실은 뭐 과연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정은 위원장이 전한 특별한 메시지가 뭐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근데 뭐 우리가 그런 걸 다 예측할 수 없지만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수준의 인식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미국의 위상을 인정하는 네. 한반도에서 그런 식의 이제 아마 이 메시지 같은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듯이 이제 주한미군에 대해서 주둔해라 계속. 네. 너희들이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다면 뭐 동북아 평화유지 이런 거에서 주둔하는 거 난 상관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사실은 92년부터 이미 미국에 전달된 북한의 메시지였어요. 그렇죠. 그때는 근데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저거 뭐 기만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마 이제 그런 형태가 이미 전달됐거나 아니면 트럼프하고의 정상회담에서 보다 명료하게 전달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북미 수교를 이루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될 거다. 그거는 이제 미국에게는 아마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이고 그러면 북한은 중립국가 내지는 뭐 미국하고도 가까운 뭐 우리로서는 뭐 나쁠 거 없는 얘기입니다. 나쁠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보수 세력이 공격할 포인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북한이 친미 국가가 돼버리면 아니 그분들은 툭하면은 뭐 북한이 뭐 비핵화 조건으로 뭐 주한미군 철수 주장할 거라고 얘기하고 공산화 통일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쭉 설명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다 못 드리지만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뭐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지만 현실에서는 사실은 터무니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현실에서 지금 북한이 어떻게 우리를 남침을 해가지고 적화를 합니까? 일단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예. 그랬고요. 제가 어디서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4년간 이제 정부에 있으면서 대북 협상을 책임을 졌는데 그동안에 북한이 한 번도 협상장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우리한테 요구한 적이 없었어요. 다만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 기분 나쁘니까 선전전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전과 실제 현실은 다른 거죠. 자기들이 주장한다고 주한미군 철수합니까? 그리고 예. 자기들도 불가능한 건 알죠. 근데 그런 입장을 세우는 건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철수하고 우리 미국의 대사관이 북한에 들어오고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라 주둔하고 아예 주둔하고 예, 주둔을 하고 대사관이 들어가고 성적이 걸어주고 북한 땅에서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면 태극기하고 성조기 들고 집회하시는 분들이 성조기를 들 수가 없어 이제. 배신한 거니까요 그분들을 미국 말을 따라야 되는데 그분들이 거꾸로 미국 말을 따를까요? 북한계를 들어줄까요 이번에는? 하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또 정치적 의견을 냉정해가지고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는 이러하지만 네. 앞으로 이제 부딪히게 될 어려움 특히 가장 큰 게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덩어리가 결국 북한도 그걸 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이거를 포기할 테니 거기에 상응하는 걸 다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게 바꾸고자 하는 게 평화인 것 같은데 자기들도 미국 우리 치지 말라고.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이미 이제 김정은은 이 상황을 갖다 나름대로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특사단한테 벌써 뭐 대화 중에 도발하지 않겠다든가 그다음에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해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미 사실은 여건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내놓은 거지 아닙니까? 그러면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거기서 뭐 모든 게 세세하게 다 타결되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합의를 보겠죠. 그럼 이제 뭐 북한이 핵무기 포기하고 비핵화하고 얼른 한다 그러면 미국이 해줘야 될 것에 대한 서로 합의를 크게 본단 말이죠. 그럼 이걸 가지고 서로 실무자들이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이걸 실행하는 게 아무리 두 사람이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지도자를 하더라도 또 리더십이 강하다 하더라도 시간은 걸리게 마련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관리해야 되고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한국과 같은 이제 중재 역할. 그다음에 육자회담 같이 북미는 어쨌든 간에 불신이 굉장히 강한 양측 아닙니까? 불신이 강한 양측이 만나서 삐걱거릴 때 그거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완적 틀로서 육자회담도 복원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정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중요한 거는 그래도 양 정상이 합의해서 이걸 냈기 때문에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한 2년 6개월 이상의 지금 임기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대통령 4년 남아 있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만약에 밑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그 디테일에서 악마가 나타났을 때 위에서 그걸 갖다 제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올라온 것들은 실무 협상을 통해서 올라온 건 그 악마를 제거하기가 어려운데 지도자가 한 거는 그게 좀 쉽기 때문에 그나마 그 기간에 한 2년 트럼프 소위 뭐 재선할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1기 트럼프 기간 중에 상당히 많이 진전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편 일단은 그러한 프로세스를 갈 때 그러면 아니 가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북한이 원하는 건 대북 제재를 갖다가 지금 완화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위해서 아마 북한이 앞에 어떤 실제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로 가는구나 성의가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몇 가지의 실행 조치가 추가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북한도 뭐 이런저런 선언이나 조치를 할 것이고 네. 미국도 그런 조치를 추가적으로 하게. 대북 제재 완화가 아마 대북 제재가 빨리 완화가 돼야지 우리도 또 남북 간에 또 가장 중요한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문 대통령이나 김정인 위원장이나 트럼프 이 세 사람의 생각을 보면 대북 경제 제재 완화를 갖다가 조기에 해야 된다는 건 같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북한은 뭔가를 갖다가 큰 로드맵에 따라서 가긴 하지만 그 전에 국제사회가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구나. 그 다음에 호전성을 갖다 약화시키는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뭔가의 실행 조치가 있어야 되고 또 그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상회담보다 더 어려운 게 그런 거겠습니다. 어떻게 로드맵을 짜서 서로 합의하는 수준에서 네. 진척시킬 것인가. 그래서 하트라인이 필요합니다. 정상 간에 필요하면 밑에서 안 되는 걸 빨리빨리 조율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협상으로는 되지가 않죠. 협상은 한 세월 아닙니까? 외교관들은 여러 가지 관성, 그 다음에 그동안의 기싸움, 이런 걸 그냥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몸에. 지도자들만이 이제 그걸 갖다가 상황타게 절박성을 가지고 지금 단칼을 잘랐잖아요. 그럼 그 단칼을 자른 그 힘, 리더십이 또 요거는 국제사회가 독재적으로 자른 게 아니라 국제사회가 다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밑에서 문제되는 걸 자꾸 이제 그 제거해 나가겠죠. 트럼프 재선 도움 줘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일단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북한이 파격적으로 미군의 북한 주둔도 거기까지도 나가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저는 일부 주둔해라 이네. 그건 근데 중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남쪽에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만 확인해도 상당히 아주 뭐 대단히 중요한. 근데 장관님도 다 틀리셨잖아요. 저도 틀렸기 때문에 자신은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예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아예 북한이 어떤 카드를 낼 거냐. 아예 극단적으로 요 구석탱이에 약간 주둔지 내줄게 이런 거. 주둔보다 예를 들어서 나진항에 미군 한번 들어와봐, 미 항공모함 이럴 가능성 이러면 이제 이게 뭐.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죠.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그렇죠. 근데 그럼 우리는 중국 군함도 들어오고 미국 군함도 들어오고 러시아 군함도 들어오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는 이제 정말 또 상황이 또 달라지면서 또 복잡해질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상상을 하는 것은 지금 전문가들의 상상과 합리적인 정도, 경험에 기반한 합리 정도 예상은 이때까지 하나도 안 맞아요, 보니까. 지금 전개 상황에서. 완전히 하나도 안 맞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괴리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3쯤 할 거야 그랬더니 한 85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는 북한이 아예 친미 국가를 선언하지 않을까, 어느 시점에. 국제적으로. 그 정도로,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자기들이 친미 국가든, 친중 국가든, 친소 국가든 그게 아니고, 자기들의 체제가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게 경제. 김정은이가 원하는 게 경제 발전이거든요. 먹고 사는 거 해결되는 거. 그거를 단순히 해결이 아니고 아예 그냥 자기들도 이제
일종의 선진 국가로 나가고 싶다. 중국 이런 이상 잘 생각을 먹고 잘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예. 김정은한테 그게 강하죠. 예. 중국 이상 잘 먹고 잘 살겠고 그런데 체제는 유지돼야 되고. 예. 근데 이제 미국이 자기들 적대시하는 한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압박을 받는 안 예. 되는 거죠. 역사적 승부수를 본인도 던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네. 자기 권력이 상당히 공고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작년에 트럼프하고 말폭탄 공방하면서 사실은 김정은의 그 권력은 완전히 그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또 김여정 보시지 않았습니까? 김여정의 그런 퍼포먼스는 김여정이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자식이 다음 때의 후계자가 나오기 전까지 잠정적 후계자로 이미 위치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그만큼 김정은 정권은 상당히 권력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그러면 뭐 권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그다음에는 체제 안전 보장만 되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려지 않겠습니까? 예. 잘 먹고 잘 살면 본인의 권력이 더 그렇게 보는 거죠, 공고해진다고 이제는. 생각하는 것이고. 과거에는 뭐 시장 경제 개방하면 위험하다 생각했는데 김정은은 그게 아니라 경제 개방해라 이렇게 이게 이제 김정은의 모토니까 김정일 시대와 다른 거죠. 그게. 그리고 중국이 자신들을 먹여 살려 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제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중국을 거치지 않고 곧장 문재인 대통령을 중재로 해가지고 곧장 워싱턴을 갔기 때문에 중국도 한편으로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몸이 타죠. 예. 예. 그래서 저는 미국을 북한 쪽으로 좀 끌어들이지 않겠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트럼프가 노벨상 노리면서 북한과 수교할 거다고 그랬을 때 처음에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뭐 김총수는 항상 뭐 우리 공장장님은 예지력에서는 뭐 글쎄. 장관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모시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실 찾아 3만리, 고기 찾아 10만리. 시사요정 김어준입니다.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기무사, 그리고 경찰. 이번엔 경찰이 댓글 공작에 나섰다. 이게 드러났습니다. 충격적입니다. 관련 내용 취재한 한겨레 21 하영 이슈 팀장이라는 직책을 억지로 만들었나 보네요. 이슈 팀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하호영입니다. 다른 팀장들은 다 자리가 차서 이슈 팀장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 정치 부문하고 사회 부문하고 통합해서요. 네. 그 이슈팀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좀 탐사 보도에 집중하고자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모든 게 이슈인데 무슨 이슈 팀장?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그래서 경찰 댓글도 그래서 취재했습니다. 아니 이 얘기는 사실 예. 저하고 하영 기자는 한 지가 오래됐어요. 경찰 이야기는. 벌써 왜 안 나오냐. 7년? 그러니까 왜 안 7년, 나올까. 8년. 네. 도대체 왜 안 나올까 댓글 조직이 예.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2011년, 12년 사이, 그러니까 2012년 총대선이 있기 전입니다. 그리고 있었던 당시이고요. 그때 당시에 경찰청 보안국 산하에 있는 보안사이버수사대, 아마 낯선 명칭일 텐데요. 네. 보안국 산하에 있는 보안사이버수사대에서 온라인 포털을 중심으로 네. 특정한 의견을 표방하려 하는 보도를 특정해서 댓글을 달았다라는 야. 진술이 나온 겁니다. 진술이. 예. 보안 사이버 수사들은 쉽게 생각해서요. 국정원의 심리전단, 그리고 군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전단. 그에 해당되는 해당되는 조직입니다. 경찰 조직인 예. 것이죠. 그리고 사실 훨씬 방대한 힘을 가진 조직이죠. 왜냐하면 그리고 경찰은 조직이 크거든요. 사실은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상 사정기관이라고 불리는 네. 대표적인 수사를 겸하는 기관 중에 최대 조직입니다. 네. 그리고 군하고요, 국정원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도 보면 바로 경찰 보이고 경찰서 보이고 굉장히 흔하죠. 예. 경찰청에서도 댓글 공작을 했다는 거는 처음 나온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는 극소수 기자들 사이에서 저하고 하영처럼 마이너들 제가 왜 많이 나옵니까? 한겨레에서 마이너에 해당되는 하영 아, 맞습니다. 기자. 그건 맞습니다. 예, 많이 나옵니다. 미음만 주로 받는 특히나 많이 받는. 예. 그 이야기를 한 지는 정말 오래됐는데 예. 이거 나오겠느냐고 했었는데 드디어 나왔어 이게. 근데 예.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까지 은폐될 수 있어요? 경찰이
댓글을 달았다. 이게 이제 다른 것들 다 나와가지고 이제 좀 덜 충격적일지 모르겠는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설마 경찰이 충격적인 뉴스예요. 아주 굉장히 경찰이 댓글 공작했다는 거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감춰질 수 있었냐. 국정원도 드러나고 기무사 심지어는 국정원보다 더 은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기무사도 드러났는데 경찰청은 어떻게 감춰줬냐 이거죠 이게. 2012년 상황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에 누가 그 댓글 사건을 초동에 수사를 했느냐 들여다보면 경찰이 했죠. 경찰이 했습니다. 김용판 전 경찰청장. 그분이 이 보안사이버수사대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안사이버수사대 댓글을 할 당시에 네. 진술이 어떻게 나왔냐면 댓글은 지시받아서 했다라는 진술이 나왔거든요. 네. 당연히 지시받아서 했겠죠. 네. 근데 그 지시받았다라는 당사자가 국장이에요. 보안국장이라는 자리인데 그 보안국장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전임해 2011년, 1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자기가 했던 자리군요. 네. 아니 그러면 지금 다시 되돌아보면 본인이 댓글을 단 댓글을 단 조직이 댓글을 단 조직을 수사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 제대로 수사 결과가 나올 리가 있나? 나올 수가 없고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김용판 국장이 지시를 했다라는 진술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네. 2011년, 12년도 국장의 지시로 댓글을 달았다라는 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경찰국 보안국 예. 장의 지시로 댓글을 달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장과 보안국장의 지시로. 그런데 그때 김용판이 보안국장이었습니다. 제가 말장난 같아서 죄송한데요. 이건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말인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 이게 이제 사이버 수사대에서 이런 거 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전문 지식이 여기 있으니까. 예. 여기가 근데 정작 댓글을 달던 곳이에요. 그렇죠. 댓글을 달는 경찰의 댓글을 달던 조직이 국정원의 댓글을 달던 조직을 수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대로 수사 결과가 나왔을 리가 없죠 이게. 예. 그러니까 갑자기 막 화가 나네. 자, 보안국은 뭐 하는 곳이냐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보안국은 1987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종 대공분실을 운영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80년대에 운영이 되던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친 조직이었어요. 그러면 그 조직이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어떻게 변했느냐? 이런 식으로 온라인상에서 이런 짓을 하도록 변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은 이제 군사이버사령부를 이야기를 들면서 예를 들면서 자판을 가지고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국민을 향해서 총질을 한 거 아니냐라는 비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민중의 지팡이가 지팡이 들고 온라인상에서 우리 민중들을 향해서 휘두른 거예요. 예. 그대로 팬 거죠. 예. 그리고 이런 비유도 나올 수 있습니다. 1987년도에 고문을 하던 그 사람들이 보안국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그 짓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알겠어요. 예, 예.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흥분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사이버 수사대가 내놓는 수사들하고 다 연결해서 생각이 되는 거군요 지금. 그렇죠. 당시에 생각해보면 선관위 디도 사건도 2011년 11월입니다. 그때 얼마나 이 사건을 쫓아다녔는지 하영 기자도 옆에서 쫓아다니고 뒤에서. 그런데 수사 결과는 항상 이상하게 나왔어요. 예. 농협 사건 얼마나 이상합니까? 정말 이상한데 결국 북한 소행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상하고요. 예. 그때 이해할 수 없는 사이버 수사 결과라고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경찰을 출입하는 모든 기자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이 왜 이게 드러나지 않았느냐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찰이라는 조직이 워낙 방대하고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경찰도 있어요. 그래서 제보도 가능하고 당연히 좀 있죠, 자유롭고 그러니까 보직이동도 좀 원활하고 은폐하기 그래서. 쉽지 않은데 이거 진짜. 그런데 예. 보안사이버수사대는 상대적으로 그런 이동이 적습니다. 그 라인들이 정해져 있어요. 하던 일을 계속하는 전문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그렇다고 그 이후로 지금 7, 8년 동안이나 이게 완전히 은폐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원 사건이 있으면서 이게 덮어지는 게 가능했다. 주목을 그쪽으로 다 넘기고. 그 다음에 사이버 사령부가 또 터졌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그 보안사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김무사 나오고. 그래서 설만 돌다가 그랬을 것이다 설만 돌다가 이제 죄송합니다. 말씀드렸던 레드펜 사건 있잖아요. 예, 예, 그 레드펜. 블랙리스트. 네. 그 사건을 하다가 진술이 나온 겁니다. 그 사건 조사하다가. 조사하다가 경찰에서도 했어요. 이렇게. 예. 야 이게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이제
경찰청장은 정말 몰랐을까? 당시에 경찰청장이 또 유명한 오랜만에 말씀드리네요. 조현오 청장이었습니다. 아, 그분요? 예. 네. 그분이 이쪽 과는 아닌데요. 그렇죠. 예.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러면 지금 이 사이버 사령부나 네. 이쪽 일은 김관진 국방장관 그러니까 톱에서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의혹은 예. 알긴 알았는데 본인이 연루됐으니까 그것이 선거하고 연결됐다고 진술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이해가 가요. 네. 여기는 경찰 조직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네. 경찰청장이 막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지금까지 드러나는 것은 그렇죠.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경찰 조직이 국정원장도 모르고 예. 심리 전담만 알고 끝까지 갔다 이런 시인 셈인 건데. 네. 그건 그럴 리는 없죠. 그러니까 국정원도 그럴 일이 없었고 없고, 예. 사이버 사령부도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났는데 네. 경찰만 그런가? 이게 되나 말이? 그리고 2011년, 12년, 13년으로 넘어가면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댓글 작업은 없어진 것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뇌부가 한정돼 있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할 수뇌부가. 그래서 어쨌든 경찰 네. 수뇌부는 몰랐던 것으로 지금까지는 당시 경찰청 수뇌부는 알았던 것으로. 다만 2014년, 5년, 6년 넘어오면서는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알지 못했던 것으로 지금까지는 파악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도가 시작이기 때문에요. 경찰 댓글이라고 좀 검색을 해주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포털에 댓글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 포털에 올라가기도 전에 저희가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기사가 곧 뜰 겁니다. 네. 그 댓글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경찰청 국장선에서 정치 편향적인 그 댓글을 달아라라는 지시가 내렸던 것은 확인이 됐고요. 네. 내용에 대해서는 특정 게시글이라고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 정도 되면 다 삭제했을 것 같은데 이제. 기사에 쓰지 않은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네.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그걸- 경찰청에서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꼼꼼하게 삭제, 인멸이 돼 있어 그러니까 던 걸로 보입니다. 예. 사이버 수사대가 자기들이 어떻게 수사하면 나오는지 아는 사람들이라 거꾸로 그렇죠. 어떻게 하면 안 나오는지 아니까 네. 철저하게 삭제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전에 한겨레에서 국정원하고 군사이버사령부 보도할 때처럼 쉽게 녹록히 나오지 않습니다.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예. 이건 그거 수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댓글을 이렇게 달았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것은 직접 한 당사자의 진술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 의혹은 많았어요. 의혹을 많았는데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예. 여기서는 의혹은 아니고요. 본인이 직접 경찰의 조사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수사는 시작은 잘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해야 할 것 같고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사이버 사령부 사례를 보자면 은폐 축소를 하면서 그 수사 당사자들이 지금 구속됐잖아요. 개인적 일탈로 가겠죠 또. 그렇죠. 개인 일탈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번개탄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너무 좀 끔찍하고요. 예. 어쨌든 이 사건을 딱 수사에 착수하면 저는 디도스하고 농협도까지 가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시절이에요, 다 이게. 좀 이상하지만 겹칩니다. 같은 시절이에요, 같은 시절. 우연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자, 오늘은 1탄이고요. 네. 예. 요거 오랫동안 추적해 왔습니다. 하영 이수 팀장이. 그래서 지금 자신있게 나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잘 압니다. 하영 팀장이 이걸 2011년 정도부터 계속 취재해 왔는데 드디어 나왔거든요. 드디어. 그래서 흥분했어요. 혼자. 이수 팀장. 자, 이상한 언론사 팀장 명칭으로 처음 듣는 이슈 팀장에 있는 하영, 한겨레 20의 하영 이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상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하청 공격력으로 요즘 뜨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상훈입니다. 네. 자,
그래 봐야 6분입니다, 이제. 6분 남아 네. 저한테 주어진 겁니까? 7분입니다, 7분. 7분. 예. 요즘은 뭐 시간 짧다고 전혀 불만 안 하시더라고요. 예. 더 좋아해요. 아예 자, 좋아하지는 아니고. 축축축 나가보죠. 네. 지난 한 주 간단하게 이제 있었던 중요 이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뭐 세계 무역전쟁이다 할 만큼 미국하고 유럽, 그 다음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서로 이제 한포 사격이죠. 주고받고 그렇죠. 주고받고. 아직까지. 관세 때려? 나도 때려? 뭐 이런 거죠. 각계 전투는 들어가기 전에 한포 사격을 한 번씩 주고받고 있는 중인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정한 친구는 봐준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협상 전략인데, 이제 겁을 줬다가 나중엔 달래면서 이제 협상을 들어가는 겁부터주는 예, 납타 협상을 이제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실제로 캐나다하고 멕시코 빼준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납타는 그쪽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우리도 FTA 본격적으로 협상 이제 들어가면은 한국도 빼준다 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되고. 필요 없어 그래야 돼요, 그럴 때. 오히려. 예. 트럼프 전략으로 맞서야 되고, 예. 자, 그런 무역전쟁이 이제 시작하고 있고. 네. 중국 전인대 이야기 해야 되겠죠? 어제 개헌 투표가 통과가 됐습니다. 거의 만장일치다 할 정도로. 중국에서. 반대가 2표인가? 기권 3표 이런 정도. 네. 이제 거의 이제 만장일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서, 물론 이제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표면상으로 드러난 것은, 덩샤오핑 이후로 1인 독재를 막기 위해서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소위 격대 지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어떤 그렇죠. 나름대로 중국 특유의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놨었는데 그게 크게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3년이면 안 되는 걸 바꿔버렸으니까. 네. 그럼 종신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물론 이제 그거는 5년 후에 한번 우리가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네. 어쨌든 장치는 마련이 돼 있다. 네. 모택동 이후로 종신이 나올 수도 있는 첫 번째.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이제 앞으로 우리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외신 보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엄청나게 제가 다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 모든 언론이 다 다뤘다고 보면 됩니다. 네. 실제로. 왜냐하면 지금 지구상의 최대 톱 뉴스이기 때문에 유럽의 모든 뉴스도 톱 뉴스로 지금 다루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다 챙겨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밖에서 교통방송 사장님이 저한테 제가 못 본 뉴스를 알려주시는 그게 있었는데 너무 뉴스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다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뉴스가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다루는 게 아니라 자기들 해설 기사도 많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독일의 슈피겔 시사 주간지인데 이 신문 신문이 아니라 잡지. 넘버원 잡지요. 독일이 그러니까 베를린 선언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 말이 빨라지네. 그 당시에 베를린 선언을 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그게 실현 가능한지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 것 같다. 이런 취지의 기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물론 미국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외신들 보도 중에 끈기, 문 대통령의 끈기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집요한 그런 어떤 처음에 대통령 당선됐을 때부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한 번 물면 놓지는 않을 거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외신에서 이제 계속 많이 나오고 그런 있고. 표현도 등장합니다. 외교 천재. 네. 외교 천재 아니면 공산주의자다. 혹시 그런 거 우리 많이 보셨습니까? 사기꾼. 네. 문재인 대통령 사기꾼. 네.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정치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외교 천재라는 표현은 외신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네. 그리고 BBC에서 나온 표현 같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타임지에서 표지 모델로 네고시에이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데. 협상의 달인 뭐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과거에 이제 코리아 패싱 이런 얘기 나올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패싱도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문재인 대통령 선수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심판 입장에서 두 선수를 불러 모아서 북한과 미국과 어떻게 그렇죠. 하느냐. 북한과 네. 미국이 선수였고 우리는 심판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정정당당한 게임을 붙이는 그런 역할이었다는 것이 그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네고시에이터가 적절한 표현이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관련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와서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습니다. 예. 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저도 이거 금요일이었던가요? 이 차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이 보도를 보면서 네. 저는 진짜로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 저는 물론 분석은 머리로 하는 거지만 네. 사람의 에너지는 가슴에서 나온 겁니다. 아니, 저도 그때 여러 사람하고 있었는데 환호작약했습니다, 진짜로. 네. 믿기지 않은 그럴만합니다. 뉴스여서 제가 지금 50년 우리나라에 살았는데 네. 네. 살만한 나라다. 이런 뉴스가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네.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대처하는 건 차가운 정신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에너지는 가슴에서 나옵니다. 자, 1분 남았으니까요. 오늘 원래 이탈리아 오송운동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핵심 뉴스로 이제 마지막 1분 남겨놓고 하는 패턴으로 지금 예. 하고 계시거든요. 네. 1분 남았으니까 핵심 해주세요. 이탈리아 오송운동 이번에 그 지난 선거에서 일주일 전 선거에서 단일 정당으로는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난주에도 이제 잠깐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베페 그릴로라고 하는 사람이 코미디언이 만든 건데 네, 어느 날 광장에서 시작했죠. 혼자. 예, 베페 그릴로 그 검색을 해보시면은 얼굴이 우리 공장장님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특히 제가 가지고 온 사진 같은 경우는 공장장님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하지만 다른 점도 많습니다. 이 사람의 그 뭐라고 할까 포퓰리스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아직 뭐라고 할까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인 정책은 없어요. 정확하게 읽기가 네.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이제 포퓰리즘 정당이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다음 얘기는 팟캐스트 하셔야 되겠네요. 아니 하십시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자, 하청공장에서 나머지 이야기 이어가실 예정인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와 그 미국은 집권 초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변 모든 국가들이 권력이 안정된 상황인 겁니다. 시간이 있고. 그런데 트럼프는 올해 말이라고 하는 11월에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데드라인이 있다 보니까 중간 선거가 있죠. 예, 중간에 일이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 예. 그때까지는 심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국가 안보는 트럼프의 심기에 직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사정당국 핵심 관계자 말에 따르면요.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둔 당시의 김윤옥 여사 관련한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MBC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에 뉴욕의 성공회 신부인 김모 씨가 지인인 현지 사업가를 통해서 김윤옥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백을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정두원 의원이 뉴스공장에 출연했을 때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대충 이런 사건인 줄 제가 짐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김 여사가 좋아하는 명품 가방에 이권 약속을 받고 돈을 넣어서 전달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골자가. 네, 2~3천만 원 정도의 명품백만으로서 이것을 큰 소리 쳤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그 가방 하나 가지고 어떻게 청와대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내놓으라고 강짜를 부렸겠느냐. 이거는 그 안에 돈이 들어있었을 것이다. 그런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대선 전이니까 뭐 불법 대선 자금이거나 혹은 뭐 이권 청탁하는 뇌물이거나 뭐 그런 거겠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김윤옥 여사에 대한 사법 처리 이것도 이제 논란이 되겠네요. 예. 통상적으로는 부부가 동시에 연루된 사건일 경우에는 한 사람만 사법 처리를 하죠. 보통은. 뭐 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들 해왔는데 이것도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미니가 하나 준비되는데 그 전에 제가 또 뉴스에 올라가지고 참 제가 안희정 정봉주를 공작이라고 했다고 하질 않나.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개인적인 기사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당이 저를 방송을 관두라고 성명을 냈기 때문에 어쨌든 답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전혀. 미투를 세월호하고 연결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연결하는 게 공작이라고 내가 특정해서 말을 했는데 그리고 JTBC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다고도 기사를 쓰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기사가 JTBC가 젠더 이슈를 아젠다로 설정한 것은 박수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최근에 사람들이 JTBC 불만이 많다. 왜 한쪽 진영만 나오냐. 제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스베이다라고 하는 게이 팟캐스트의 내용인데 이거 말을 한 순서를 거꾸로 만들고 서로 다른 문단에서 나온 말들을 서로 붙여 짜집기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정반대로 바꿔버린 거거든요. JTBC 관련해서 제가 실제로 한 말은 최근에 JTBC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데 물론 누구든 비판받을 수 있지만 JTBC가 젠더 이슈를 시대 아젠다로 설정한 것은 박수를 받아야 한다. 거꾸로 칭찬을 했단 말이죠. 칭찬을. JTBC 공격하지 말라고. 이걸 말 순서를 바꾼 거예요. 불만을 토로했다는 식으로. 그리고 왜 한쪽 진영만 나오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이 폭로가 사회인식을 바꾸고 시스템 개선으로 나가는 효과를 봐야 한다고. 그 효과를 보라고 얘기를 했더니 JTBC의 불만이 있는데 왜 한쪽 진영만 나오냐. 이렇게 바로 붙인 거예요. 짜집기를. 서로 다른 분단에 나온 다른 말들을. 이건 그냥 남이 쓴 기사를 그냥 텍스트만 베꼈거나 아니면 다 알면서도 일부러 이러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렇게 짜집기 돼서 거꾸로 말도 안 되는 기사에다가 자유한국당이 저보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라고. 음침한 스튜디오에서 평생 팟캐스트나 하라고. 팟캐스트 스튜디오가 실제로 음침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층에 넓은 강연장에서 합니다. 한번 놀러 오세요. 바른미래당도 방송 관두라고. 손발이 짝짝 맞아요. 어쨌든 공당이 성명을 냈기 때문에 개인 문제를 넘어서서 말을 하지만 개인 방송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밖에 못하겠는데 실제로 한 말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예. 선거 때가 되긴 된다 봅니다. 자, 미니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연결할 내용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드디어 이번 주 포토라인에 쓰게 됩니다. 예. 검찰은 지금 100억대 뇌물을 비롯한 각종 혐의를 묻는데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앞으로 남은 수사 과제는 무엇인지 예. 오랜 시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재원 주진우 기자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포토라인에 쓰게 되는데 그 현장에 가시죠? 못 갈 것 같습니다. 왜요? 가고 싶은데 네. 기다려온 날인데 중요한 취재가 있어서 제가 지금 어디 급히 출장 가고 있습니다. 공항 가는 길입니다. 아, 그래요? 무슨 취재인데 그 중요한 현장에 못 갑니까? 중요한 취재인데, 중요한 날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검찰이 다, 수사를 하고 있으니 저는 아직 검찰이 가지 못한 걸, 시작해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찰이 가지 못한 길을 지금 시작했고,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출국을 하면 가지 못하는 길이 어떤 영역입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잠에서 깨시고 지금 잠에서 깨서 어디 공항 가는 길인가 아니요. 본데 어디로 출국하냐고요? 그리고 그 가지 못한 길이 무슨 영역입니까? 무슨 취재를 말하는 겁니까? 어디 가는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계속해서 조금 취재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취재의 대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뇌물과 직권남용, 조세포탈 이런 몇 가지는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그 뉴스공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다가 홍석현 회장의 그랬죠. 네. 해외 계좌를 발견했습니다. 그 계좌는 홍석현 회장이 삼성의 통로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이 연결고리가 돼서 지금 취재를 진전시켜 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추가 취재에 들어간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의 관계를 드러내는 그런 계좌에 관한 취재입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많은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검찰 수사에서는 40억 원, 약 40억 원의 소송비 대납 문제만 얘기했습니다. 삼성도 자기네들이 뇌물을 줬다. 이 건희 회장의 지시에 의한 거라고 시인을 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거기에서 수사를 더 진전시키지 못했는데 그거 말고 훨씬 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돈을 거래하는, 네. 돈을 건네는 지금 뭐 닷새 대납 40억 말고, 다른 건으로 돈을 거래한 그런 관련 계좌가 있다는 건가요? 삼성은 자기 그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 측에 돈을 건넸습니다. 정기적이었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마다 돈을 건넸습니다. 그런 계좌가 존재합니다. 그런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네? 확인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돈을 건네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돈이 건네지는 계좌가 존재한다, 확인했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그래요? 그런 그렇습니다. 계좌가 존재한다. 그런 계좌가 존재합니다. 계좌의 존재를 확인했다. 네, 그렇습니다. 특정한 페이퍼 컴퍼니에 특정한 계좌에서 돈이 건너갑니다. 이것은 삼성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증명한다고 봅니다. 그 관련 취재를 지금 나가는 거예요? 네, 그 취재도 하고 다른 취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삼성은 뭐 외신 기자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북한보다 취재가 어렵다. 라고 표현을 했었었는데 이게 취재가 잘 됩니까? 잘 안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삼성은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취재를 하면 주변에서도 제 취재원이 굉장히 곤혹을 당하고 취재원의 친척이 갑자기 뭐 수사를 당한다거나 출국 금지를 당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좀 두려움의 강도가 협박의 강도가 다른데요. 예. 이제 위험한 취재는 그만해야지 그러는데 아직 그러면서도 지금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왜 지난번에 홍석현 회장 계좌가 등장했을 때 물론 홍석현 회장은 뭐 본인은 모르는 계좌다. 계좌의 존재는 확인됐고 그 계좌 명의가 홍석현 회장으로 돼 있는 것은 맞지만 홍석현 회장을 만났더니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른다. 이 통장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홍석현 회장은 홍석현 회장은 자기와 다스와는 관련이 없다. 이 자기 계좌와 다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렇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개인의 가족 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계좌였다. 애초에 만든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용되는 것은 자신 모른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네네.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런 계좌 정확한 계좌번호를 얻는 과정에서 현지 기관의 협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에 있는 수사기관 그리고 관계 당국의 정확한 문서와 협조와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 정보기관 사람을 만났을 때 한 얘기가 대한민국의 비리 중에 가장 큰 축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이다. 그 둘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그 비리를 발본세고 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섭니다. 그런데 삼성 쪽의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40억 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삼성한테. 그리고 40억 원 소송비 대납으로 그냥 퉁치고 그러니까 묻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의 고리는 반드시 밝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어요. 그 관련 취재를 가는 거. 그러면 한나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연속으로 있나요? 네, 여러 나라를 여러 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간에 잠시 말씀드리지만 삼성의 반론은 저희가 봤습니다. 네, 언제나.
그럼 이제부터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했고 이제 포토라인 쓰니까 삼성 취재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이명박 프로젝트를 한 10년 동안 했는데요. 삼성 프로젝트는 이제 삼성은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오랫동안 취재했는데 삼성과 이명박 대통령 간의 관계를 특별히 쳐다보게 된 것은 한 1년 정도인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삼성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만 하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면 귀국하기 전에 해외에서라도 전화 연결하기로 하죠.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네. 네. 네, 저도 있습니다. 본인이 내 할 게 아닌데 네. 거기다 내 하고. 이거 굉장히 새벽에 전화가 왔길래 갑자기 출구한다고 빨리 미리 하나 하고 가야겠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더니 내용이 이런 거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해 발행됐던 주진우 기자의 MB 프로젝트 시사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MB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제 이재용, JY 삼성으로, 프로젝트로 바뀐다는 얘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취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취재를 오래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올 수 있죠. 아무것도 안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계좌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계좌가 존재한다. 확인됐다. 거기서 정기적으로 돈이 넘어가기도 했고 특별한 일 있을 때마다 또 돈이 넘어갔다.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예. 우리 주준 기자가 입이 싸면서도 무겁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냐. 가볍고 무겁다. 예. 말을 막 하는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중요한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이 말은 처음 들었는데, 저도. 이 정도 말할 정도면 뭐가 있나 봅니다, 이제. 그런데 아마 취재할 때 무서웠나 봐요. 굳이 저기 간다는, 원래 취재할 때 간다고 말 안 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간다고 말해두고 가는 이유가 아마, 예. 이번엔 좀 무서웠나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하나만 해도 큰 성과인데 북미회담 개최가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크게 다뤄보겠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스튜디오에 직접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놀라셨죠? 예, 사실 제가 남북 관계나 또 북미 정상회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사람인데, 근데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올 초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올림픽 오냐 마냐 가지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안 올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작년이나 혹은 가깝게 올 초 올림픽 시작될 때쯤에 앞으로 한 3, 4개월 후면 남북회담, 북미회담 다 열릴 거야 그랬다면 미친 사람 소리 들었겠죠. 예. 사실은 남북회담 작년 한 여름쯤 돼가지고는 북한이 계속 ICBM급 미사일 쏴대니까. 계속 쐈죠. 예, 대충 이렇게 해서 핵무력 완성하고 나면 대화로 나올 거다. 근데 그 대화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건 뭐냐면 핵 구축 협상, 평화 공세를 할 거다. 이런 예상들은 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비핵화를 나름대로 전제로 하는 그런 회담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죠. 자기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거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 했죠. 그 다음에 남북 대화를 하긴 하는데 이런 정도로 정상회담을 갖다가 조기에 해내고 그리고 실제로 정상을 하트라인을 만들고 이런 어떤 나름대로 그러니까 어떤 기만 전술이나 또는 어떤 그 선전 공세 이런 게 아니고 실제 뭔가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갖다가 진하게 주면서 또 북한이 주도적으로 공세적으로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렇게 해내는 거는 지난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예. 보통은 작은 문구 하나 가지고도 실갱이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해보셨잖아요. 예, 사실은.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까지는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4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 정상회담까지 연속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세계 외교사에서 일대 사변이라고 부를 정도의 사건이죠. 물론 북미 회담이 과연 실제로 이루어질지, 회담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북의 비핵화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그 하나하나의 단계들이 서러움위를 걷는 시간들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까지가 어딥니까? 이게 어딥니까? 불과 반년 전만 해도 거의 매일 핵전쟁, 방사능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대단한 전환인가. 앞으로도 갈 길이 멀겠죠. 쉽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 한반도에서는 모든 이들의 운명에 걸린 이 어려운 여정을 제발 방해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돕는 건 기대도 안 합니다. 방해만 하지 말아달라.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 뉴스 나올 때 어디 계셨어요? 네, 회사에 있었죠. 아침 9시였거든요. 이한류 전하고 나서 딱 2시간 있다가 이런 뉴스가 나와서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맥미스터 보좌가 만났었다고 했었는데 더 전진이 된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 뉴스를 같이 본 사람들하고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어요? 다들 놀랐다고? 네, 그렇죠. 대단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차 안에서 이 뉴스를 들었는데 당시에 영어로 정우영 실장이 하는 그렇죠. 방송을 라이브로 들었다. 그때 5월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실제로. 네, 바이메이라는 표현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PD하고 저 메이가 5월이다. 저희 PD는 그게 아니고 메이. 아, 함께 계셨나요, 그때? 예, 슈드 뭐 이런 메이다라고 잠시 다툴 정도로 믿기지 않는 뉴스였기 때문에 하여튼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굉장히 놀라운 뉴스였기 때문인데요. 북미 정상이 5월까지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이 전달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제안한 회동인데요. 이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락했습니다. 정책장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음을 언급하였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브리핑을 직접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특사단도 바로 답은 오지 않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것이고, 거기 같이 앉아있던 미국 쪽 스태프들도 당연히 이제 검토해서 답을 주겠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제안이 오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말을 중간에 끊고 알겠다고 5월까지 하겠다고. 더 놀라운 거는 이 결정을 한국 특사단이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왜곡이 될까봐 걱정해서라고 하는데요. 중간에 유출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해서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려 사려 깊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방송인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그게 더 낫겠다고 판단을 했겠죠. 예. 그거 있지 않습니까? 미니 시리즈나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다음 예고할 때. 네, 그렇죠. 하는 수법, 방법인 거죠. 예. 하여튼, 방송을 잘 아는 분인 것 같아요, 방송을. 효과가 극대화됐죠, 실제로. 그 덕분에. 그러면서 후속 보도들도 몇 가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예. 네,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는 뉴스여서요.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회담 성사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현지 시각 9일에요.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밝힌 바인데요.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요. 곧바로 이번 회담과 관련해서 백악관과 인식차가 크다고 청와대를 비판했는데요.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미국이 사실상 전제 조건을 뒀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JTBC가 직접 문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인 행동은 새 전제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수정당 입장에서 당황스럽죠, 사실. 예. 아베 정권이 당하듯이 기본적으로 북한을 지렛대로 해서 이제 안보 국면을 만들고, 그래서 보수정당이 항상 그 안보 국면의 이득을 봐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렛대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북미 회담이 성사돼서
실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북한이 거의 친미 국가로 분류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지면 이제 뭘로 장사를 합니까? 예, 당황스럽겠죠. 그러니까 새 전제 조건이라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예, 청와대 백악관에서 새 전제 조건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항의는 백악관에 해야 되는 거예요. 보수정당은 주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종목보다 더한 거죠, 막 지금 훨씬 더 나가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북한 칭찬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요즘. 네, 그렇습니다. 북미 회담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밝히면서요. 북한의 의도를 신뢰할 수 있고 자신의 결정이 충동적이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하원 보궐선거 유색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요. 북한은 아주 잘할 것이고 나는 우리가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작년부터 연구하면서 연구하면서 이 양반의 그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단순하게 해요. 그리고 단어들도. 근데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북한이 아주 잘할 것이고 우리가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북한하고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동일시했다고 한 그룹으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자신을 돕는 조연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운명 공동체처럼 일종의 그러니까 이번 중간선거에서 이기는데 북한이 필요한 것이고 북한이 자신의 성공에 이제 같은 변수가 된 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중요한 변수가.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성공을 거둘 거라고 하잖아요. 정상회담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인식이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준비가 안 됐다, 충동적이다, 북한에서 얻어낼 것이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미국에서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를 그동안 무척 공격해 왔기 때문에 미국의 주류 언론도 당황스럽거든요. 갑자기 너무 잘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공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돌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 네, 굉장한 반전이라는 표현들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하고 잘하는 것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인식을 완전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거 보니까. 네, 그래서 세계 및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가 가장 위대한 타결을 볼지도 모른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외신에서 만약에 이게 성공하면 그 노벨 평화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야 한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잖아요. 네. 극구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 된다. 이거 다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야 되는 거라고 극구 부인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양반이 삐지면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예. 우리나라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건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자꾸 노벨 평화상을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야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야 되느냐, 김정은과 셋이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는다고 선언해야 돼요. 거꾸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잘 되면 나한테만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심기 관리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거 대단합니까? 그거 주고 우리는 평화를 받으면 되지, 평화체제를. 자, 그런 뉴스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고요. 예. 다음 뉴스는요. 네, 특사단으로 방문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어제 귀국해서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정의용 실장은 오늘 중국을, 서 원장은 일본을 각각 방문하게 되는데요. 정 실장은 오늘 오후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면담이 확정됐습니다. 서훈 원장은 내일 아베 총리를 만나고요. 정 실장은 이틀간의 중국 방문 일정 끝나면 곧바로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뉴스인 것이, 우리가 이제 말을 그렇게 많이 해왔는데, 그렇게 원해왔고, 오랫동안. 실제로 우리가 중심이 돼서 다자 외교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예. 과거에 육자회담의 틀, 이런 거 얘기하고 했지만 다 주변국들의 관계 속에서, 반보씩 나갔지. 지금은 완전히 우리 중심의 다자 외교를 하는 거군요. 원래 이거 강대국들만 하던 겁니다. 예. 이런 게 실제로 외교지만, 워낙 주변 강대국들이 힘이 세고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 육자회담 조율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그래서 이 판에 끼어들라고. 이것도 굉장히 처음으로 다자외교의 중심에 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수는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은요, 이러한 두 정상 간의 결단에 대해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두 분 지도자의 용기와 지혜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고 밝혔고요. 또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를 소중하게 다뤄나가겠다면서 성실하고 신중히 그리고 더디지 않게 진척시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트럼프를 계속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잘 다루는 것 같다고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계속 트럼프 덕분이다. 공을 돌리고 그리고 평화상 얘기 나오면 노벨 평화상 나오면 항상 트럼프에게 돌리고 예. 왜냐하면 오바마는 공동수상을 했어요. 공동수상을 했고 그리고 공동수상을 했나요? 공동수상 오바마 한다고 단독 수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단독수상이었나요? 예, 예. 클린턴이 공동수상인가요? 예, 예, 그렇죠. 트럼프는 단독 수상이어야 합니다. 본인 성적에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수용 발표하자요. 바로 자신의 트위터에 영어로 입장문을 올렸는데 여기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한국의 국민은 물론 북한과 평화를 희망하는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을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가안보실에는 부속으로 트럼프 심기관리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적어도 올해 내내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때까지 뭔가 다 끝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 갑자기 왜 5월이라고 했겠냐. 중간선거가 있고 그때 중간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 마음도 바쁩니다, 지금. 예. 우리도 그 일정에 맞춰야 하는 것 같고 서로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죠. 예. 생각해 보시면 주변 국가들은 장기 집권 체제예요. 중국도 그렇고 아베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죠. 또 장기 집권 권력이 안